내가 박람회 수익금으로 사우스 켄싱턴 부지를 매입하여 V&A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등을 세우는 엘버트로폴리스 비전을 완성했지요. 그는 세계를 지배하던 대영 제국의 가장 강력한 남자였지만 죽을 때까지 왕이라 불리지 못했습니다. 영국 의회와 귀족들에게 가난한 이방인이라며 멸시받던 한 남자가 어떻게 현대 영국의 심장부를 설계하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입헌 군주제의 기틀을 마련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자신의 야망을 지우고 그림자로 살다 42세의 나이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남자. 엘버트 공의 잔혹하고도 위대한 설계가 지금 시작됩니다.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여러분도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이야기는 엘버트 공이 1861년 장티푸스 혹은 크롬병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그의 나이 고작 42세. 그런데 이 죽음 하나로 대영 제국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의 아내 빅토리아 여왕은 이렇게 절규했죠. 저의 행복은 끝났습니다. 제게 이 세상은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왕은 이후 남은 40년 생애 동안 오직 검은 상복만을 입었고 매일 아침 남편의 옷을 침대 위에 펼쳐놓게 했다고 해요. 이 얼마나 지독한 사랑일까요? 하지만 단순한 사랑을 넘어 이 집착적인 애도는 엘버트 공이 사실상 영국의 공동 통치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버트 공은 영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1819년 독일의 작은 공국 출신이었고 아버지의 외도와 어머니의 추방이라는 불행한 가정사 속에서 자랐죠. 1840년 사촌인 빅토리아 여왕과 결혼했지만 영국 의회와 귀족들은 그를 가난한 독일 소국 출신이라며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의회는 그의 연금을 5만 파운드에서 3만 파운드로 삭감해버리고 그 어떤 정치적 직함도 주지 않았죠. 그야말로 굴욕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버트 공은 이런 수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저 남편일 뿐, 집안의 주인이 아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그는 정치적 실권은 없었지만 비효율적인 왕실 운영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냈죠. 초기에는 특정 정당에 치우쳤던 빅토리아 여왕을 설득해서 왕실이 어떤 정파도 초월한 국가적 상징이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회개혁에도 앞장섰습니다. 1840년 노예 무역 폐지 연사를 주도하고 노동계급의 주택 문제 해결에 힘썼어요. 이렇게 도덕적 군주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적 입헌 군주제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엘버트 공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엘버트 공의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는 바로 1851년 만국 박람회, 일명 수정궁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산업과 예술, 인류의 평화를 위한 세계 최초의 만국 박람회를 기획했는데 하이드파크에 세워진 이 거대한 유리궁전, 수정궁은 당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구조물이었습니다. 길이가 무려 563m, 런던 버스 51대를 이어붙인 것과 같은 길이었죠. 조셉 팩스턴이라는 정원사가 유리와 철골로 혁명적인 건축물을 설계했는데 이 모든 것이 엘버트 공의 비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수정궁 박람회는 그야말로 제국의 쇼케이스이자 대성공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무려 600만 명이 방문했고요. 코인으로 다이아몬드를 포함해 10만 점이 넘는 전시 물품이 선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행사 수익금이 18만 6천 파운드에 달했다는 겁니다. 141일간의 전시와 13,000여 명의 참가자가 만들어낸 이 성공은 엘버트 공의 탁월한 기획력과 실행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수익금을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국가의 지적자산으로 전환하는 놀라운 투자를 합니다. 박람회 수익금으로 엘버트 공은 런던 사우스 켄싱턴 지역에 87에이커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꿈을 심었죠. 바로 엘버트로폴리스라는 문화와 과학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과학과 예술이 산업에 기여하는 영구적인 교육지구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 결과
오늘날 런던의 문화적 심장이 된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과학 박물관, 그리고 명문 임페리얼 칼리지가 이곳에 자리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박람회 한 번으로 도시의 미래를 바꾼 거죠. 하지만 이런 위대한 업적 뒤에는 비극적인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앨버트 공은 자신의 아들 미래의 국왕을 완벽한 후계자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과거 방탕했던 왕들과는 다른 도덕적으로 완벽한 왕을 육성하기 위해 그는 스톡마 시스템이라는 잔혹하리만큼 엄격한 교육법을 설계했습니다. 주 6일간 강도 높은 학습을 시키고 또래와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했으며 심지어 소설 읽기까지 금지할 정도로 고립된 환경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야말로 사랑보다는 의무와 완벽함을 강요하는 교육이었죠. 하지만 이 완벽한 후계자를 위한 설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애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옛말처럼 엄격한 훈육과 체벌이 이어졌지만 아들 버티, 즉 훗날 에드워드 7세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버티는 과잉 행동 장애나 난독증이 의심될 정도로 기질적으로 달랐지만 앨버트 공은 이를 그저 게으름으로 치부했습니다. 결국 버티는 창문을 깨고 나는 웨일스 공이다 라고 외치며 아버지에게 반항했고 이 부자 관계는 끝내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1861년 11월 아들 버티가 여배우 넬리 클리프든과의 스캔들에 휩싸이자 앨버트 공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약한 몸을 이끌고 아들을 훈계하기 위해 비를 뚫고 케임브리지로 찾아갔죠. 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 14일 앨버트 공은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오맙니다. 잔테푸스나 크론병으로 추정되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평생 아들 버티를 원망하며 버티가 그를 죽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자식의 반항,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이 얽힌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앨버트 공이 떠난 후에도 그의 유산은 계속되었습니다. 1871년에 개관한 로열 앨버트 홀은 원래 예술과 과학의 전당이라는 이름이 붙을 예정이었지만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을 기리기 위해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앨버트의 이니셜인 A가 3,000개 이상 장식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하이드파크에는 1851년 박람회 카탈로그를 손에 쥐고 있는 앨버트 공의 앨버트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내의 깊은 사랑과 존경이 만들어낸 기억의 전당인 셈이죠. 앨버트 공은 자녀들을 유럽 각국 왕실과 결혼시켜 평화를 꿈꿨습니다. 그와 빅토리아 여왕의 자손들은 독일 황제, 영국 국왕, 러시아 황후, 스페인 왕비 등 유럽 왕실 곳곳에 퍼져 유럽의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게 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손자들은 훗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게다가 앨버트 공의 아내가 보인자였던 혈우병 유전자는 러시아와 스페인 왕가에 퍼져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평화를 꿈꿨던 그의 계획이 의도치 않게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셈이니 참으로 운명의 장난이라 할 수 있겠네요. 앨버트 공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국의 외교와 헌법을 수호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공식 업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망 직전, 미국 남북전쟁 당시 영국과 미국 간의 전쟁 위기를 불러왔던 트렌토 사건의 외교 문서를 온건하게 수정했습니다. 그의 온화한 개입이 아니었다면 영국은 미국과 전쟁을 벌였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는 또한 군주가 정치적 권력보다는 도덕적 권위와 상징성을 가져야 한다는 현대적 군주상을 정립했습니다. 실권을 의미하는 efficient 대신 상징적인 dignified 군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 영국 왕실의 기초가 되었다니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새삼 놀랍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왕관 없는 왕 앨버트 공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의 런던과 영국을 만들었습니다. 예술과 과학을 사랑한 진보주의자였고 한편으로는 엄격한 가장이었던 남자, 그리고 늘 그림자 속에서 빅토리아 시대를 완성한 건축가. 그의 삶은 분명 드라마틱하고 때로는 비극적이었지만 그의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왕관 없는 왕
엘버트 공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